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다음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하락 추세가 더 심해지느냐 아니냐 갈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바라보면은 여기 TSI라고 해서 True Strength Index를 통해서 엔비디아 주가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음을 일본 기준에서 볼 수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야 추세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 주가의 힘이 빠지고 있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트를 봤으니 이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약 74배의 PE 멀티플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조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PE 멀티플 74배를 받쳐줄 만한 성장률에 거래가 되고 있느냐 마냐입니다. 성장률이 기준인 것이지 그냥 숫자가 40, 50, 60, 70 이게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2024년에 이렇게 137%의 순이익 성장률을 2025년에는 40% 그리고 2026년에는 24%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60.41%로 60%의 순이익 성장률을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74배라는 PE 멀티플은 어쩌면 성장률이 합당한 PE 멀티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따져봐야 할 것은 정말 엔비디아가 137%에 육박하는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다음 주에 발표할 매출액 실적이 무려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65%나 성장할 것이라고 굉장히 높게 발표를 했고, 이로써 엔비디아의 장기 매출 성장률은 한꺼번에 상향 조정이 이렇게 되었으며 순이익 성장률도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지난번에 상향 조정시킨 가이던스를 이번 실적으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거기서 추가로 그 다음 가이던스도 이번 실적에 준하는 가이던스가 잡히지 않는다면 성장률은 다시 하향 조정될 수가 있고요. 여기 60%가 줄어들게 되면서 74배라는 멀티플은 성장률 대비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해줄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과거 가이던스를 띄워서 발표를 했다가 그 다음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띄웠던 가이던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무려 18%나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였는데 참고로 CEO는 젠슨 황이었고요. 만약 이번 실적 발표 때 실적 누락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그 격차가 크다면은, 혹은 가이던스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젠슨 황은 2018년도에 했던 거를 이번에 또 한 셈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또 잊어버릴 것이고 몇 년 뒤에 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시켜서 발표하면은 또 새로운 이슈와 함께 환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개별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매크로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주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채권에 대해서 볼 텐데요. 채권의 경우는 왜 채권이 폭락했을까라는 방식으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채권에 대한 밸류에이션 또한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분석드리고 있었고 저평가인이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꾸준히 분석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3월에도 국채금리는 너무 저평가이니 올라가는 것은 시감제라고 분석했고요. 4월달에는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는 지표가 나올 시에 TLT는 99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드렸으며, 5월 24일날에는 GDP와 PC의 결과가 높게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TLT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TLT는 10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30년 국채금리가 컵앤핸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고요. 채권인 TIP ETF 또한 이렇게 bear flag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도 분석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는 여전히 평균 대비 저평가입니다. 지금 30년 국채금리는 약 4.37% 정도이고요. 콜 CPI가 4.7% 정도이므로 콜 CPI 대비해서 0.6% 정도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바로 콜 CPI고 초록색이 30년 국채금리로 노란색보다 초록색이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평소에는 초록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콜 CPI 대비해서 1.05% 정도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평균 스프레드를 적용시킨다면 30년 국채금리는 1.05%를 4.37%에 더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5.3% 이상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초록 색깔인 30년 국채금리가 여기 노란 색깔 콜 CPI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과거 일반 수치에 준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국채금리가 지금의 심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분석을 드려왔고, 여전히 평균 스프레드 대비해서 국채금리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채권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4.3%니까 고평가고 4.5%니까 고평가고 4.6%니까 고평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평균 스프레드 대비해서 지금의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봐야 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콜 CPI보다 30년 국채금리는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상단의 초록색 영역은 콜 CPI 대비해서 30년 국채금리가 더 위에 위치해 있을 때이고, 이렇게 빨간색 영역은 30년 국채금리가 콜 CPI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차트와 일치하죠. 그런데 30년 국채금리가 콜 CPI보다 아래에 있었던 적이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2번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했던 1970년대랑 바로 지금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결국 30년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한때는 이렇게 30년 국채금리가 콜 CPI 대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30년 국채금리가 결국은 콜 CPI보다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콜 CPI가 빠르게 떨어질지 아니면 그대로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콜 CPI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30년 국채금리는 저도 콜 CPI보다는 높게 올라옴에 따라서 결국은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렴을 한다고 한다면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여준 평균 스프레드가 이렇게 1.05%이기 때문에 1.05%라는 차이를 지금 30년 국채금리에 더한다고 한다면은 30년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법 또한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30년 국채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서 5%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국채금리와 나스닥은 서로 반대 상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스닥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3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나스닥은 올라갑니다. 그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30년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면은 나스닥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물론 SVB 뱅크런이 터지면서 3월에서 6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구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됩니다. 이제 와서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참고로 30년 국채금리가 3.8%에서 4.2%까지 가파르게 올랐을 때도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추가로 올라가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시장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제가 감히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몇 달에 걸쳐서 조심해야 한다는 뷰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조심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어쨌든 30년 국채금리는 여전히 평균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안 좋은 환경과 전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성장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고요. 나머지 분석들은 텔레그램이나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